오늘은 아침부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화장을 하기 위해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저의 모습은 50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고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만은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화장을 마치고 옷장에 걸어둔 옷을 입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왜 옷을 만지고만 있어? 오늘 입고 가라고 사준 건데. 그냥 좀 어색하네. 비싼 옷인데 괜히 입고 나가서 뭐라도 흘리면 어떡하나 싶고. 흘리면 다시 사면 되지. 당신이 뭐가 걱정이야? 이제 그 정도 누려도 된다니까 그래. 말만 해. 내가 다 해준다니까? 알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제대로 된 호사 누리려면 아직 멀었지. 자, 이거 받아. 남편은 오늘 동창회에 가서 한턱 제대로 내라며 자신의 카드까지 줬어요. 제 카드도 있는데 뭐하러 그러냐는 제 말에 그건 또 느낌이 다르다나 어쩐다나. 내 남편 돈 잘 번다고 자랑 좀 하라며 제 손에 기어이 카드를 쥐어줍니다. 시간 맞춰 기사 보낼 테니 편안하게 다녀오라는 말을 남기고 남편은 회사로 떠났어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쁘고 고단했던 삶이라 동창회는커녕 친한 친구 한 명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알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이었죠. 동창회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지금이 얼마나 꿈 같은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사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살짝 어색하게 느껴져도 기분은 좋네요. 집 앞에 나가보니 남편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기사님이 냉큼 차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차에 탈 때마다 기사님이 차문을 열어주는 건 아직도 적응이 잘 되지 않네요.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약속 장소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친구에게 동창회 소식을 듣고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 집을 나서기 전까지도 사실 갈지 말지 고민을 했거든요.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 기대되지만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애들을 만나게 될까봐 걱정도 됐어요. 여고 시절 제가 고아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혔던 그 무리들이 생각났거든요. 아직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심장이 콕콕거리면서 괴로운 걸 보니 30년이나 지났지만 제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모가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사모님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자가 됐으니 고아에 가난했던 제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애들이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 애들의 콧대를 제대로 눌러주면 마음에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때의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하면 여고 시절의 트라우마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지만 막상 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과거를 떠올리니 잊고 있었던 일들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죠.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어느덧 동창회가 열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뒷좌석 문을 열고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셨어요. 2시간 뒤에 근처에 다시 와 있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다가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미네? 세상에 미네 맞지? 진숙이, 어머나, 진수가 이게 얼마만이야.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 30년이 지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친구와 저, 둘 다 세월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약속 장소로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은 와 있었어요. 슬쩍 둘러보니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 내심 마음을 놓았죠. 아직까지도 저와 연락을 나누고 있는 유일한 친구인 민지가 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민지 옆에 앉으니 친구들이 저에게 이에 얼마만이냐며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미네야 정말 보고 싶었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다들 어쩜 그렇게 그대로니? 그대로는 무슨, 미네 너는 귀티가 흐른다야. 아까 그 차는 뭐야? 아니 내가 요 앞에서 미네 만났거든? 근데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차도 엄청 비싼 차던데? 외제차도 보통 외제차가 아니라니까? 제가 타고 온 차를 본 친구가 이야기를 꺼내자 다들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 남편이 타는 차인데 오늘 동창회 간다고 하니까 보내줬어. 평소에는 내가 운전해서 다니는데 남편이 오늘은 와인도 마시고 하면 운전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세상에, 우리 미네 완전 사모님이네. 부럽다 진짜. 부럽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동창회도 30년 만에 처음 나온 거 보면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내 말이 너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된다니까. 그땐 나도 정말 힘들었지. 근데 몇 년 전부터 남편 사업이 좀 잘 됐어. 그 덕에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아, 오늘 여긴 내가 살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한턱 사야 되지 않겠냐고 남편 카드 받아왔으니까 오늘 마음껏 먹어. 제 얘기에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잘 됐다며 축하해줬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못된 애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때의 고마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도 그 애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0분이 넘도록 그 무리 중 아무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가 싶으면서도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복순이 뭐니 그런 마음은 잠시 잊고 저도 친구들의 이야기에 흠뻑 빠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친구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린 그 순간 굳게 닫혀있는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곳에서 등장한 사람은 저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겨준 바로 그 동창이었어요. 여고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니며 지독히도 괴롭혔던 바로 그 주동자요.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만남을 상상하며 연습했지만 막상 실제로 마주하니 갑자기 제 온몸의 세포들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멀쩡하던 손에 갑자기 땀이 막 나면서 오금이 저렸습니다.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주동자를 바라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고가 크게 박힌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난 주동자는 특유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열린 동창회에 종종 나왔던 모양인지 친구들은 익숙하게 사모님 왔냐며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말없이 주동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흠칫 놀라는 표정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을 건네지는 않았어요. 주동자가 대충 빈자리에 앉자 다른 친구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미네 오랜만에 보는 거지? 미네 말이야, 운전기사도 따로 있다? 너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리고 이 옷 좀 봐. 로고가 없어서 그렇지 이거 완전 비싼 명품이더라. 나처럼 명품 잘 모르는 문혜안도 만져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미네한테 진짜 잘 어울리지? 그리고 오늘 여기도 미네가 다 산대. 남편이 친구들 대접하라고 카드를 줬다더라고. 너무 멋지지 않니? 저 대신 친구가 제 자랑을 늘어놓는 걸 듣는데 괜히 긴장이 됐어요. 저를 또 뭐라고 까내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주동자는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제 앞에 앉은 친구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어떻게 지내냐며 안부를 물어왔죠. 당황스런 마음에 덕분에 잘 지낸다는 말이 나왔어요. 주동자는 비어있는 제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며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살짝 짓고 있는 미소 때문인지 본 적 없는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미네야, 나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했고. 어릴 때 말이야, 내가 참 철이 없었지? 마음 넓은 네가 이해해줘. 나 반성 많이 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연락할 길이 없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으니? 앞으로는 우리 자주 연락하면서 살자, 응? 저에게 다정하게 구는 주동자의 모습에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의 반응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 주동자는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남편의 안부까지 살뜰하게 챙겼죠. 저에게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때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더 잘해주는 주동자를 바라보면서 어딘가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때의 잘못을 뉘우친 걸까? 이에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정말 변한 걸까? 나를 가장 괴롭혔던 주동자가 사과를 하니 이대로 된 걸까? 온갖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휘저었어요. 제 행동을 주시하며 이것저것 챙겨주는 이의 모습을 보니 그 옛날 저를 따라다니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고 갈 곳이 없던 저는 결국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아가 됐지만 저는 밝은 성격 덕분에 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결핍도 잘 느끼지 못했고 제 상황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서 그 애를 만나게 되었어요. 반 배정을 받고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출석을 부르던 날, 저보다 앞번호로 그의 이름이 불리고 제 이름을 부를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반엔 미네가 2명이네. 이미네, 최미네, 둘이 단짝하면 되겠다. 누가 봐도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이미네와 고아인 저 최미네. 우리 둘은 생김새도 성격도 달랐지만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자주 함께 묶였어요.
처음엔 그 애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제법 예뻤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그 애도 저와 친하게 지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학기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 애의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교무실에서 학비 면제 상담을 받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고아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교무실에 심부름을 왔던 그 애가 다 듣고 있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저는 제가 고아원에서 산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었어요. 그 애가 그때부터 저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로요. 다음 주에 나 생일 파티 할 건데 너희 다 올 거지? 엄마가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 해주신다는데. 채민애, 너도 올 거지? 초대해주면 당연히 가야지. 넌 생일이 언제야? 나는 몇 달 남았어. 왜? 아니, 고아원에 사니까 생일은 어떻게 보내나 궁금해서. 어떡해. 이거 비밀인가? 제가 고아원에 산다는 이야기를 실수인 척 꺼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해한 표정을 짓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고아원에 산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흠칫 놀란 친구들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여전히 저와 함께 어울렸지만 은연중에 가끔씩 저를 동정하는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은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의 마음에 상처로 남기 충분했어요. 그래도 저는 늘 그래온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애썼어요. 대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인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공부니까요. 다행히 저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선생님들이 자주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랑 이름이 같았던 그 아이는 거의 꼴찌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와의 비교 대상으로 종종 놀리곤 하셨죠. 제가 자신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 애는 견디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가방 속에 넣어둔 체육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에 와서 책을 빼면서도 챙겨온 걸 확인했는데 너무 이상했죠.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제 체육복의 행방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결국 다른 친구의 체육복을 빌려 수업은 무사히 받았지만 결국 체육복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제 체육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청소당번이라 수업 끝나고 청소를 한 뒤 쓰레기를 버리러 소각장에 갔었거든요. 쓰레기를 모아두는 소각장 한쪽 구석에 제 이름이 수놓아진 체육복이 있었어요. 뭘로 쓴 건지 지워지지도 않게 고아는 체육복도 몰려입나봐. 다 썩었길래 대신 버려준다. 뭐 그런 내용의 글도 써 있었죠.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소각장에 던져버리려는데 그 애의 무리가 나타났어요. 어머, 누가 이렇게 못된 짓을. 누군진 몰라도 네가 어지간히 싫은가 봐. 어떡하니? 근데 고아들끼리 체육복도 물려입는 거야? 나 체육복 2개 있거든. 난 뭐든지 예비로 사두는 편이라 내 거라도 줄게. 너한테는 아무래도 다시 사려면 부담스럽지? 입던 거지만 저 걸레짝 같은 체육복보단 훨씬 나을 거야. 체육복을 달라는 제 말에 소각장이 떠내려갈 정도로 깔깔 웃던 그 애는 자기 체육복은 깨끗하다면서 갖다 주겠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체육복, 분명 저 애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제 주변에서
이런 짓을 할 정도로 영악한 사람은 저 애들밖에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저를 실컷 동정하던 무리는 저를 남겨두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소각장의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실수인 척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엔 사물함에 넣어둔 책이 다 찢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 지갑을 넣어두고 저를 도둑으로 몰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의 심부름을 마치고 교실에 돌아왔더니 이민혜가 울고 있었어요. 그 애의 주변으로 저를 괴롭혔던 무리들이 둘러싸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죠. 어떡해. 그 지갑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주신 거란 말이야. 돈은 괜찮은데 지갑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건데. 지갑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대체 어딜 간 거야?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려나 싶어 무시하고 자리에 앉는데 무리 중 한 명이 대뜸 시비를 걸어왔어요. 야, 고아, 너 우리 미네 지갑 못 봤어? 전에 너가 부러워하면서 보는 거 내가 다 기억하거든? 무슨 지갑? 나는 제 지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거짓말하지 마. 너 고아라서 그런 건 구경도 못하니까 부러워서 훔친 거 아니야? 뭐? 너 말 다 했어? 나 도둑질 같은 거 안 해. 큰 소리를 들은 주변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에게 시비를 건 그 아이는 결국 제 가방을 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닥에 탈탈 털었어요. 순간 툭 하고 처음 보는 물건이 제 가방에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지갑이요. 와, 이거 완전 도둑년이잖아. 여기 있네, 미네 지갑. 나 아니야. 나 모르는 일이야. 진짜 아니라고. 니들이 넣어놓고 쇼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울부짖는 저에게 다가온 주동자는 지갑을 살펴보더니 대뜸 제 뺨을 때렸어요. 순간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 너 이거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고아들한테 먹칠하는 행동이야. 알아? 아, 진짜 이름만 같으면 단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이 이름이 어디 너 같은 고아 도둑한테 어울리기나 하니? 너 네가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앞으로 알아서 찌그러져 살아라. 알겠냐? 돈은 너 다 가져. 제 얼굴에 돈을 뿌리고 끝나버린 도둑소동. 그날 이후로 제 학창시절의 추억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은연중에 저를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버틸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무리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고아에 가난뱅이라고 저를 욕하고 무시했어요. 저를 도와줄 어른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저는 혼자 묵묵하게 그 애들의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도둑년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녔지만 더 이상 해명할 의지도 자신도 없어서 포기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밝았던 제 성격은 점점 조용해졌고 저는 공부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고등학교를 버틴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형편에 4년 동안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저는 자립을 해야 하는데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그럼 졸업은 언제 하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았죠.
저는 고민 끝에 전액 장학금이 보장된 전문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취업이 가장 잘 된다는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학교 공부가 끝나면 곧바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대학에서도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늘 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 눈앞에서 쓰러지셨죠.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뒤 할머니의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 덕분에 구급차가 오기 직전 할머니의 의식이 겨우 돌아왔고 저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구급차에 따라 탔어요. 병원에서 할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할머니의 수첩을 보고 집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숨을 헐떡이며 한 남자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손자였죠. 그 남자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며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남자를 달래며 제가 생명의 은인이니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하셨죠.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그친 남자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간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얼마 전 전역해서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공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사실 할머니에 대한 보답은 핑계고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지만 저도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응급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만 떠올려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 후로 우리 둘은 연인이 되었고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도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쭉 할머니의 손에서 컸다고 했어요. 저랑 비슷한 삶을 살았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갔어요. 같은 처지인 서로를 보듬어가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종종 남편의 할머니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며 늘 애틋하게 대해주셨죠. 남편의 형편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할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장학금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남편이 저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비록 현실은 가난했지만 미래를 그리는 남편에게서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국가고시 합격해 바로 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제가 돈을 벌게 된 뒤로 저는 남편이 졸업반이 됐을 무렵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죠. 졸업반이 될수록 공부의 양도 많고 연구 논문도 써야 했기에 남편이 아르바이트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 남편을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해서 꼭 몇 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제 내조 덕분인지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할머니와 셋이 조촐한 축하 파티를 하던 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네야, 네가 제일 고생 많았다. 이 할미 대신 승민이 챙겨주느라 참 고마워. 우리 승민이 얼른 자리 잡아서 너희 둘 결혼하는 것만 보면 내 소원이 없겠어.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희는 몇 년 안에 꼭 결혼식을 올리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도 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에겐 부모님 같았던 할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워낙 늦게 발견하기도 했고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보내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회사도 겨우 나가면서 퇴근하면 할머니 방에 누워 밥도 먹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너무 걱정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남편의 회사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시작됐어요. 대기업이라 정년까지 회사를 그만둘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근 몇 달간 의지도 의욕도 없이 회사를 다녔던 남편은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고 결국 저와 오랜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의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식이야 언제든 올리면 그만이니까요. 옆에서 제가 열심히 보살핀 덕분인지 남편의 몸과 마음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비록 그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남편에겐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혼자 벌어서 둘이 쓰려니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밥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복도에서부터 어느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나 했는데 우리 집이었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밥 차리다 보니까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더라. 매일 아침에 밥 해놓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선 또 나 따뜻한 밥 해먹인다고 새로 밥하고 이게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고마워 미네야.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는 거 많이 답답했지? 말은 안 했지만 너한테 정말 많이 고맙고 미안했어. 그래서 나 이제 다시 힘내보려고. 이제 내 사업을 해보려고 해. 대학 다닐 때 구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잘 되면 정말 크게 성공할 아이템들이거든.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제가 병원에 출근하면 남편은 근처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어요. 오랜만에 시작한 공부가 재밌는지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있다가 오는 날이 늘었어요. 남편의 의지만큼 바로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가 가진 자본을 얼마만 보태면 투자금 형태로 받기로 했다는 말을 했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었지만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반대할 생각도 더 살펴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을 때라 결국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사기꾼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기를 당해 시리에 빠진 남편도 걱정이었지만 대출금도 문제였죠. 투자금을 받으면 바로 상환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자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제 월급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월세를 얻었어요. 그 무렵 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진 않았습니다. 입덧을 심하게 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할 걸 생각해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험하게 몸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은 매일 멍투성이로 집에 왔어요. 여보, 그 일 그만하면 안 돼?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이력서를 내보면. 내가 경력이 너무 애매하게 떠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 면접 보라는 데도 없더라. 그나마 여기가 일당으로 주고 좋아. 난 괜찮아, 미네야. 이제 곧 우리 아기 나올 텐데 병원 빨리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미안.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 나 아기 낳고도 일할 거야. 우리 원장님이 나 예뻐하시는 거 알지? 1년만 쉬고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 난 당신 몸 상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할 수만 있다면 내 몸만 상하고 싶어. 나 때문에 너랑 우리 아가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힘내자. 진짜 우리 아가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돼. 남편은 자신이 성공하는 길은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도 늘 사업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고 마음은 풍족했지만 물질적으로는 늘 팍팍하게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사업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실패를 거듭했어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전 출산한 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바로 병원에 복귀했어요.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남편의 일용직보다 제가 월급을 받는 것이 더 나았기에 제가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이를 보게 되었죠. 아이가 크면서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았어요. 저는 결국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겐 병원 야간 근무를 하게 됐다는 핑계를 대고 매일 퇴근 후 건물 청소를 하면서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상태로 힘든 일을 하려니 손목이며 발목이며 뼈 마디마디 성한 곳이 없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며 사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고단했습니다. 가끔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딸과 남편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할머니 납골당에 다녀온 어느 날부터 남편이 뭔가에 매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구나 싶었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마음속에 걱정부터 생겼지만 남편에겐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몇 달이 지났을까 퇴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자고 있었고 남편은 불도 꺼놓은 채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순간 직감했죠. 아, 이번에도 실패구나. 습관적으로 남편을 위로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방방 뛰었어요. 됐어. 미니야, 나 됐어. 드디어 당신한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낸 사업 아이디어가 스타트업 지원을 받게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할머니 납골당에 다녀온 날 시니어 케어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남편은 그걸로 모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잘 읽어낸 덕분인지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소문을 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관심을 보이는 유명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다 보니 결국 회사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남편은 TV에도 나오며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도 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미네야, 다 네 덕분인 거 알지?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내 욕심 못 버려서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응? 꾸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기다릴 자신 있었는데 당신이 너무 빨랐네. 여보, 지훈 아빠, 고생 많았어 정말. 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성공할 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내가 앞으로는 당신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할 거야. 진짜 두고 봐.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마다 딸은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더 큰 집에서 살게 해줄 거라고 딸에게 약속했죠. 남편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의 실패가 무색할 정도로 손을 대는 족족 이익을 얻어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했던 병원을 그만두고 남편의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정말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받게 된 게 바로 친구의 동창의 연락이었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 연락 한 번 먼저 한 적 없는 제가 괘씸할 법도 한데 친구는 매년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안부 인사를 해줬어요. 제 삶이 좀 나아진 뒤에는 저도 친구를 만나 맛있는 밥을 사면서 나름의 보답을 했거든요. 친구가 이제 좀 살만한데 동창회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 건데 역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창회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러워하는 친구들에게 조만간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려는데 이민혜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미네야,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앞으로는 자주 얼굴도 보고 그러자 얘. 보니까 여기서 수준 맞는 건 너랑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잘 지내보자고. 썩 반갑지 않은 배웅을 받으며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오늘 어땠는지 묻는 남편에게 저는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주동자가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느냐며 황당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동창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나만 성만 다르고 이름이 똑같아. 이민혜. 뭐? 역시 그랬네. 와, 그래서 가물가물하다고 했구나. 동창의 이름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집안이 떠내려갈 정도로 껄껄대며 웃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말에 눈가에 눈물까지 고여서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신 한 달 전 기억나? 왜 윤 사장이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했을 때 당신 그때 뭐 봉사활동 가야 된다고 같이 못 갔잖아. 그때 나 그 사람 본 것 같아. 이민혜, 당신이 말한 그 사람. 한 달 전 오래 거래를 했던 하청업체 대표의 식사 초대로 그 집에 방문했던 남편은 그날 대표와 대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대요. 서로 이름을 묻다가 제 이름과 같아서 깜짝 놀라며 말했더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느냐며 좋아했다고요. 남편이 신기해서 더 물어보니 저랑 나이도 같았다고요. 밥 먹으면서 뭐 할 얘기가 어딨겠어. 옛날 살던 얘기까지 하다가 고향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고향이랑 똑같은 거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딨어. 고향도 같고 이름도 같으면 당연히 서로 알 것 같아서
최민혜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기억이 안 난대. 너무 오래전이고 가물가물하다고. 집에 가면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날 너무 취하기도 했고 금방 까먹어서 잊어버렸었거든. 근데 오늘 당신이 얘기하는 거 보고 바로 생각났어. 어쩐지 당신 이름 말하니까 당황하는 것 같더라니. 아, 그래서 안 그래도 나한테 본 적도 없는 당신 안부를 막 묻는 거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떠보려고 그랬나 봐. 아, 진짜 변한 게 없네. 나한테 미안했네 어쨌네 했던 것도 다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랬나 봐. 와,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그 사람, 여보, 다음 달에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 있잖아. 그때 당신 친구분들 다 초대해. 알겠지? 친구들을 전부 초대하라면서 희죽거리는 남편.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궁금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저는 친구들을 잔뜩 초대했습니다. 분명 저한테 나쁜 일은 아닐 테니까요. 기다렸던 창립기념일이 찾아왔고 이민혜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일찍부터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저를 바라보며 가식적인 웃음을 보이고는 자신의 남편에게 저를 소개하더군요. 여보, 내가 말했지? 우리 미네. 대표님 아내가 우리 미네였을 줄 생각도 못했지.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 아이, 사모님, 윤석호입니다. 대표님한테도 정말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대표님이 사모님 칭찬을 어찌나 달고 사시는지 멋지십니다. 저에게 한껏 아부하는 자신의 남편을 이민혜가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이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이민혜 남편도 몇 번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본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이민혜 쟤 자기 남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길래 거짓말 하는 줄 알았더니 영 거짓말은 아니었나 봐. 남편도 초대받아서 온 걸 보면. 그러게. 근데 제 남편은 볼 때마다 배가 나오냐? 자기들끼리 비웃으며 킥킥거리는 친구들에게 제 남편이 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마음껏 먹고 마시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봐도 인물 하나는 훤칠했던 남편이 오늘따라 더 멋있게 보였죠. 우리 남편 말 들었지? 여기 있는 거 바닥날 때까지 먹고 마시자고. 제 말에 신나서 친구들이 즐기는 동안 이민혜는 어딘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저기 좀 보라며 가리켰습니다. 친구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제 남편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뭔가를 부탁하는 듯한 이민혜 남편이 보였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난 이민혜가 자신의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굽신거려? 오늘 내 친구들 다 와 있는 거 몰라? 나 창피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지금 당신 자존심이 중요해? 대표님이 이번에 우리랑 계약 안 하면 그대로 끝장이야. 알아? 부도라고. 당신 집 망하고 더 이상 돈 날 것도 없는데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줘도 모자라. 사모님이랑 동창인 건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때 식사 자리에서 알았으면 좀 좋아. 아유, 아무리 그래도 좀 적당히. 모양 빠지게 진짜. 아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니? 됐으니까 사모님한테 가서 아부 좀 해. 대표님한테 우리 회사 말 좀 잘해달라고. 대표님이 사모님 말은 또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쟤 저게 뭐야?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산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야, 진짜 공주는 최민혜 너다. 호기심에 따라 나간 친구들과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됐고 우리가 전부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민혜는 자존심에 잔뜩 상처가 난 상태로 행사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뒤로 저나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비록 저에게 했던 모든 사과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속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날 남편의 행동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집 밖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영영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이민혜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수척해 보이는 상태로요. 남편한테 들었어. 민혜야, 그날은 내가 미안해.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됐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집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민혜는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는 게 이런 걸까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30년 전 그랬던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너무 잘나 보여서 질투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 잘못했다며 정말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빌고 있는 이유를 꺼냈어요. 민혜야, 제발 그 남편한테 우리 회사랑 계약 좀 해달라고 얘기해줘. 응? 네 남편, 아니 이 대표님이 우리랑 거래 끊으면 우리 회사 정말 끝이야. 나 길거리에 앉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빌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응? 그랬습니다.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울면서 비는 이유는 저에 대한 미안함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잃을까봐 이유는 그거였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는데 회사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우리 남편 감정적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래를 취소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너도 나한테 이럴 건 아닌 것 같아. 보고 있기 좀 거북해. 제 말에 눈물을 멈춘 이민혜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남편이 좀 잘 나간다고 자기 출신도 바뀐 줄 아네? 가난한 고아 주제에 어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네가 아무리 꾸며봐라.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딜 감히. 너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 사람 시키기 전에. 여사님, 제 동창이 집에 간다고 하네요. 배웅 좀 해주세요. 제 말을 알아들은 도우미 여사님이 이민혜를 일으켜 세웠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가면서도 이민혜는 저에게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거의 악다구니처럼 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고아, 가난과 같은 말들이 들리는 걸로 봐서 저희는 아직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분명했죠. 문 밖에 나가 그 애가 사라진 곳을 향해 소금을 잔뜩 뿌리고 나서야 저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남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이야기했어요. 이미 그 회사는 재정 상태가 불안했고 불법적인 거래 정황도 발견됐다. 부도 위기의 회사에 자신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계약을 할 수는 없었다고요. 얼마 뒤 남편은 그들의 소식을 전했어요. 결국 이민의 남편의 회사는 파산됐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저지른 불법 정황들이 드러나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요. 이민혜와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전해주었습니다. 이젠 완전히 만날 일 없겠지? 그 이민혜라는 사람. 아마도 나랑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조차 혐오했던 앤데 이렇게 됐으니 그 자존심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안 그래?
적어도 30년 전에 나한테 줬던 상처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이 컸지 뭐. 근데 있잖아, 내가 통쾌한 건 걔가 망하고 내가 잘 돼서가 아니야. 걔는 아직도 그때 그 못된 마음 그대로 자랐다는 거. 그런 인성으로 평생 괴롭게 살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웃겨. 나 못됐지. 아휴, 이렇게 착해 빠져서 내가 더 짜릿하게 복수를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신랑 배 안 나오고 머리숱 많은 게 제일 큰 복수야. 제 말에 신난 남편은 거울을 바라보며 괜스레 잘생긴 척 표정을 지어 보이네요. 말은 안 해도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을 거예요. 30년 전 괴롭힘을 당했던 이야기를 했을 때 저보다 더 마음 아파했던 게 남편이니까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저를 짓누르고 괴롭혔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줬던 고통과 상처를 이젠 더 이상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았던 긴 시간 동안 이미 상처가 아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젠 알고 있어요. 저처럼 지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오랜 시간 품고 사느라 아직도 아픈 분들이 있다면 상처가 났던 그곳에 반드시 꽃이 핀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 시간, 더 이상 저를 괴롭혔던 과거는 잊으려 합니다. 앞으로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